안녕하세요. 오늘 또 전 시간에 이어서 관계명상 한번 또 해 나가 보겠습니다. 자, 뿌리 관계는 부모님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최초로 관계 맺는 대상은 부모님과 관계.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자연스럽게 형제 자매와의 관계로 이어지겠습니다. 관계는 애증의 관계입니다. 사랑하고 좋아할 수만은 없습니다. 미워하고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살다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우애롭고 항상 형제 자매가 좋아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떤 상태에서는 물건이나 음식이나 어떤 대상을 가지고 서로 경쟁을 하고 서로 더 가지려고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불가피하게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되고 경쟁하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삶을 돌아보십시오. 지금은 다 잊어버렸나요? 자라면서 형제간에 무수히 다투고 싸웠다가 다시 풀어지고 언제 그랬느냐 싶게 서로 같이 놀고 즐겁게 신나게 놀고 또 다른 사람이 내 형제를 어떻게 잘못 대하거나 피해를 주려고 하면은 형제가 힘을 모아서 대적하고 형제를 보호하려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사랑과 또는 싸움이 반복하면서 우리의 삶이 점점점 무르익어 갑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을 거쳐서 또 학교를 가면 친구들과 관계를 맺게 되죠. 이렇게 점점 관계가 넓어지고 확대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학교에 가서 또는 학원에 가서 또는 어린이집, 유치원에 가서 친구들이 점점 넓어지고 자연스럽게 선생님과의 관계가 또 맺어지는 것이죠. 그게 점점 확대돼서 사회와 관계를 맺게 돼요. 직장 동료와 직장 상사와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의 삶은 점점 확장됩니다. 즉, 관계의 연속이면서 관계의 확장입니다. 이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연결이 잘 안 되고 막히고 불협화음을 일으키면 그때 매우 심각한 관계에 알력이 생깁니다.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몸과 마음이 아주 피곤해지고 에너지 소모가 큽니다. 상대방과 어떻게 관계를 잘 이뤄낼 수 있을까? 거기에 에너지를 소모하기 시작하면 정작 해야 될 공부나 정작 해야 될 그 업무가 잘 진척이 안 되죠. 엉뚱한 데 에너지가 소모되기 때문에. 왜 저 상사는, 왜 저 친구는, 왜 저 동료는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대할까? 나를 왜 이유 없이 미워할까? 왜 이유 없이 나에게 계속 부담을 줄까? 이런 관계들의 갈등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죠. 부모 형제와에서도 애정의 관계가 경험되었었는데 하물며 전혀 타인과 관계가 항상 원만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런데 잘 관계의 불협화음을 들여다보면 대체로
부모님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형제 간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그게 쌓여있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학교나 직장에서도 관계가 원만하지 못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관계는 계속 반복된다는 것이죠. 관계는 또 부모님과 관계나 형제와 관계의 반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관계를 잘 복원하고 다루지 않으면 계속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과 관계에서 불협화음과 갈등이 재현됩니다. 마치 거울처럼 계속 반복됩니다. 마침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배우자와 관계가 하니문이라고 그랬죠. 하니문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나요? 사람마다, 부부마다 좀 다르겠지만 짧으면 며칠, 조금 더 길면 몇 달, 아무리 길어도 몇 년 내에 달콤한 관계는 끝납니다. 평범한 관계로 다시 돌아와 버립니다. 그러면서 배우자 관계가 충돌이 일어나고 부부싸움이 일어나고 이혼을 한다, 안 한다, 이혼의 위기까지 발전하게 되죠. 그럴 때 또 그 관계를 자세히 보면은 부모님과 관계 또는 형제와 관계가 재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아직 내가 해결되지 못한 관계의 갈등이 내 내면에 계속 남아있다는 것이죠. 숙제처럼 남아있다는 것이죠. 관계에서 어떤 갈등, 알력, 불협화음이 한 관계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관계에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우자와 관계도 잘 봐야 됩니다. 배우자와 관계에서 배우자의 모든 문제, 나를 화나게 하고 나가 무시당했다는 느낌을 받고 그래서 엄청나게 분노하고 싸움을 하게 되는 부부싸움이 사실은 나의 내면의 문제를 상대방에게 투사한 것이라는 것이죠. 즉, 나의 내면의 문제를 명확하게 보지 못하면 그냥 상대방의 문제로만 봅니다.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했다. 모든 원인을 상대방에게 탓하고 책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상대방만 계속 비난하고 헐뜯습니다. 부부 상담이나 이혼 상담에서 가장 관건은 상대방의 문제가 곧 너의 문제라는 것을 자각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게 실패하면은 이혼 상담, 부부 상담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부부 관계, 배우자와 관계는 미러 관계라고도 합니다. 거울, 미러. 거울처럼 나의 문제를 상대방이, 배우자가 반영한다. 즉, 상대방에게 보이는 모든 상대방의 문제는 사실은 나의 내면의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관계의 복원은 근원적으로 치유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 자신을 먼저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실은 연결이라고 할 때 나 자신과 먼저 연결돼야 됩니다. 나 자신과 연결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나 자신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등잔 밑이 어두운 것처럼 내가 자각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성격의 문제. 나의 성격의 문제는 또 어디서 비롯됩니까?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관계에서 서로 상호관계에서 예전 양식들이 성격의 패턴으로 고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관계를 다시 잘 봐야 됩니다. 이렇게 관계 속에서 서로
중중무진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로 심리치료적인 통찰이기도 하고 명상적인 통찰입니다. 그것은 숙고 명상을 통해서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겉에 현재 드러나고 있는 결과만 보고 현상만을 보고 상대방의 문제만 보고 외부의 문제만을 보고 다 보았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관계를 봐야 되고 관계 속에 어떤 맥락들을 봐야 되고 관계 속에 숨어있는 그 갈등들을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계를 깊이 보기 위해서는 깊은 성찰이 필요하고 깊은 성찰은 깊은 사유와 숙고가 필연적으로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 상당히 이성적이면서도 그 관계 속에서 켜켜이 쌓여있는 감정들의 앙금을 서로 정화시키고 앙금들을 녹여내는 작업이기 때문에 매우 감성적인 또 통찰이기도 합니다. 지적인 통찰과 함께 정서적인 통찰이 깊이 진행되어야 비로소 관계 복원이 일어나고 관계가 화목해지고 평화로워지고 사랑스러운 관계로 발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이나 수행을 깊이 했다고 한 사람들이 자기가 깨달았다고 깨달음에 가까운 어떠한 통찰을 얻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과연 집에서 가족들과 관계가 옛날의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 즉 분리와 단절과 갈등의 관계에서 평화와 화목과 화기애애함과 우애와 사랑과 존중의 관계로 바뀌었는지 검증을 해봐야 됩니다. 가족 관계가 그러한 관계가 아니라면 이건 아직 공부가 잘못되었다 또는 덜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간단합니다. 명상이 됐든 무슨 선이 됐든 어떠한 훌륭한 마음 공부가 됐든 그것을 제대로 했는지 증명해 볼 수 있는 장소는 바로 가족입니다. 배우자와 관계, 부모님과 관계, 자녀와 관계, 심지어는 손자와 관계가 원만하고 행복한가. 이걸 보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아, 아직 내가 뭔가 부족하구나. 뭔가 더 봐야 되겠구나. 뭔가 더 들여다봐야 되겠구나. 무엇을? 내 마음을. 내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자, 이렇게 명상은 관계 속에서 그 깊이가 더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숙고 명상은 관계 명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때요? 명상과 사유, 또 명상과 삶과 관계 이런 것들이 모두 서로 잘 연결되어 있고 균형 잡혀져야만 된다는 것이 오늘의 요지입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